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오늘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링크라는 것은 프레임을 노드 간에 이제 전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레임을 보낼 때 효과적으로 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링크를 이제 쓰는 여러 그 유저들이 있는데 그 링크를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맥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맥, MAC.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채널이란 뜻이죠. 여기서 이제 채널이라는 거는 링크를 말하는 거고 또 미디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냥 구리선이겠죠.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겠죠. 무선인 경우는 이제 이제 전파, 공기 중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전파를 또 말하겠죠. 그걸 미디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칭해서 또 채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맥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링크 프로토콜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링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드 간에 하나의 링크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노드가 서로 통신을 할 때 그 두 개의 노드만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다이얼업 액세스라 그랬는데 전화기를 말할 수 있어요. 전화기. 그렇죠? 전화기는 연결이 일단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건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을 하나의 링크로 연결을 해주죠. 이때는 하나의 노드와 하나의 노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더넷에서도 처음에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를 썼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런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써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링크의 종류를 볼 때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이제 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전용선 혹은 전용 미디어, 전용 링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만 쓰진 않죠. 효율 때문에 링크 하나를 특정한 노드들만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공유를 해서 써야 되죠.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쉐어드 와이어 혹은 쉐어드 미디엄 이렇게 부릅니다.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들었죠.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방송이라는 뜻이지만 이제 공유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엄을 공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더넷이 나왔을 때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버스 형태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그 라우터 할 때 이제 또 버스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컴퓨터 구조도 이 버스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이 버스가 쭉 지나가고 여기에 이런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어느 한 순간에는 이 버스를 어느 한 노드와 다른 노드 간에 쓰고
그렇게 두 노드가 이제 쓸 때는 다른 노드들은 이 버스를 쓸 수 없는 것이 이 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쓸 때 그 올드 패션의 이더넷에서 이제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HFC라고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프라고 이제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가옥이면 HFC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업스트림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스테이션 그 기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업스트림 채널 쪽을 이제 HFC로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유선이지만 무선인 경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랜,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랜을 802.1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02.11n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n이고, 또 이제 AC 11AC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게 다 802.11이라는 게 다 와이파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전파를 공유하죠. 전파. 그래서 이때의 미디엄은 이제 에어가 되겠죠. 에어를 공유해서 쓰는 무선인 경우도 이게 쉐어드 미디엄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 쉐어드인 경우에 또 우리가 많이 일반인이 쓰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을 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는 유선이나 이런 근거리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해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호주다 그러면 거기 굉장히 땅이 넓죠. 그런 데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새틀라이트를 많이 써요. 대신에 좀 비싸겠죠, 이런 걸 쓰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파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각자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각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한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뭐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시끄럽잖아, 그죠? 시끄러운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공간을 이제 쉐어하는 거죠, 그 케이스가. 이 대화가 이제 오가는 거고, 그때의 그 공간에 있는 에어, 그런 어떤 공간을 이제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 포인트 투 포인트보다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볼 건데, 그래서 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 두 개나 그 이상이 동시에 전송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간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컬리전이라고 그래요. 충돌. 그래서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된 미디어에서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전송을 했을 때 컬리전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의 특징은 첫째로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을 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거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뭔가 그 공유 미디엄을 사용할 때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칵테일 파티에서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려.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단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딴 쪽에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 먼저
저쪽에 A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먼저 디스커션 하세요. 5분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B 테이블에 또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은.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중재자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링크를 매니징을 하는데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예,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 심플한 방법으로 그냥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 쓰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냥 쓸 수 있도록 한다.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채널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보내는 것만으로 이 링크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뭔가 제어 신호가 먼저 그 오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커넥션 셋업도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에러가 있을 때에 에러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데이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제어 신호, 제어용 데이터라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따로 채널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 그래서 아웃 오브 밴드 채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어용 채널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채널에서 제어용 데이터까지도 주고받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설정을 하는데 데이터 채널 하나 만들고 컨트롤 채널 하나 만들고 이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 라인을 2개씩 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데이터도 쓰고 뭔가 이런 제어용 신호를 주고받는 거에도 쓰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란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선은 브로드캐스트 채널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전송률이 R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디지터라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 희망사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내용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뭔가 이제 이거를 정의를 이제 먼저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고 할 때 그 레이트 R로 그냥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송 커패시티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M개의 노드가 이거를 쓴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R 레이트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이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fully decentralized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어떤 중재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원할 때 자기가 그냥 시작해가지고 전송을 그냥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코디네이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스페셜한 노드가 없어요. 스페셜한 어떤 코디네이션 노드가 없는 겁니다.
겁니다. 그냥 다 똑같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로서 다 동등한 그런 이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 된다 하는 거고, 싱크로니제이션 클락이 없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전송을 하는데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에만 전송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제약을 두는 거는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질 때에 그걸 우리가 이상적인 맥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채널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조각으로. 왜냐하면은 M개의 노드가 있다 그랬을 때 나눠서 써야 되니까 나누겠다는 거예요. 채널을. 그래서 나누는 방법으로 이제 시간을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파티장에서 자 5분 동안 A 테이블에서 먼저 논의하시고 다른 쪽은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A 끝났으니까 자 이제 B에 5분 드리겠습니다. 거기 논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공간의 미디엄을 5분씩 나눠서 갖는 거죠. 그런 거를 타임 슬롯이다. 그래서 시간으로 나눠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프리퀀시로 나눈 게 있어요. 우리들은 사람 보통 대화에 있어서는 타임 슬롯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쉽고, 프리퀀시로 나눈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죠. 우리가 한다는 건. 그렇지만 기계가 하는 거는 프리퀀시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청 주파수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청 주파수에 들리면은 또 그걸 못 듣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주파수 안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전파라는 거는 굉장히 넓잖아요. 저주파, 뭐 고주파, 초고주파, 극초단파 뭐 이렇게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에어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좀 더 쉽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그래서 요거 예도 이제 좀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는데 코드 디비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드 디비전의 한 예는 아까 그 파티장에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 언어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각자의 나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영어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로 막 하면은 주변에서 뭐 프렌치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중국어로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건 귀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말만 들어오죠. 그래서 비록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엄을 쓰지만 일종의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노이즈처럼 들리는 거예요. 노이즈. 네, 그리고 한국말만 들어와. 뭐 사실은 내 앞에서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 소리뿐만이 아니고 저쪽 방 끝에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귀에 들리잖아. 영어는 안 들려도. 그렇죠? 물론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가 노이즈로 안 들리고 대화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코드 디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쓰는 코드랑 프렌치가 쓰는 코드랑 뭐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만 다른 코드를 쓰는 사람한테는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노이즈로.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이제 코드 디비전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이걸 쓴 게 CDMA라고 그러죠.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피스를 이렇게 조각난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데
익스클루시브하게 사용하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프리퀀시에 나만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 채널 파티셔닝 기법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이런 나누지 않고. 이게 나누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자, B 테이블에 논의하세요. 5분 드릴게요. 했는데 B 테이블에서 논의할 게 없어.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5분을 어사인했다 그러면 그냥 5분은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비효율성이 생기니까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A, B, C, D, E, F, G 이제 그룹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냥 먼저 논의할 곳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랜덤 액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했을 때 B 테이블에서 시작을 했는데 C 테이블에서 또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컬리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 액세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컬리전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컬리전으로부터 어떻게 리커버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랜덤 액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맥 프로토콜의 기본 사항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중재자가 없잖아, 그죠?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밴드를 제어용으로 아웃 오브 밴드를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딱 맞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taking turn. 이게 뭐냐면 중재자가 있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A 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 taking turn은 뭐냐면 타임 슬롯하고는 좀 틀린 게 얘기할 동안 그냥 거기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할 논의할 논의할 그룹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B 그룹이 손을 딱 들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10분까지 막 가. 그러면 다른 데서 못 쓰는 겁니다. 테이킹 턴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시간 제약이 없고 거기서 그냥 전송할 게 있으면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onger turns 이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제 TDMA. 그래서 이게 Time Division Multiplex, Multiple Access. 그래서 TDMA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채널을 나누는 것 중에서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TDMA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자기 차례가 있어요. 자기 차례에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제 프레임을 한 프레임 타임이 있는데 요거를 6개로 나눴어요. 6개의 타임 슬롯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임 슬롯은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s라고 했을 때 뭐 6ms라고 합시다. 6mm 계산하기 좋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m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각각의 1ms씩 슬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ms 동안은 첫 번째 1ms는 1번 유저가 쓰고 두 번째 1ms는 2번 유저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유저가 나눠서 시간적으로 나눠서 쓰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1번 유저는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3번, 4번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2번하고 5번, 6번의 유저는 지금 데이터를 안 보내고 있잖아. 그렇더라도 이거는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저가 안 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픽스트 랭스 슬롯을 each 라운드마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자기한테 할 때는 요만큼은
맥시멈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안 쓰게 되면은 이게 아이들로 가겠죠. 안 쓰는 걸 이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노는 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빨 빠진 게 이렇게 쭉쭉 생기니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여러 유저들이 많이 보낼 때는 타임 슬롯으로 했을 때 효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뭐 유저들이 뜨문뜨문 쓴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대부분 이게 놀고 가겠죠. 1번, 3번, 4번은 보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슬롯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더 빨리 보내고 싶지만, 이 슬롯은 다른 노드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노드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사용 못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량이 적을 때, 각 노드들이 보내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주파수로 나누는 거예요. 주파수로. 그래서 뭐 딱 맞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디오 방송 들을 때에 각 채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파는 535kHz부터 보통 한 1000kHz, 뭐 1500 이 정도까지 쓰죠. AM 요새 거의 안 쓰지만, FM은 뭐 얼마 씁니까? 한 80MHz 정도부터 한 100, 뭐 110메가 정도까지 쓰나요? 뭐 그렇게 이제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FM 방송 들으면은 어떤 그 주파수에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죠? 뭐 그것이 이제 FDMA랑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주파수를 그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잖아. 방송별로. 그런 방식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를 이제 6개로 나눴어요. 6개로 나눠서 이 주파수에는 1번 노드가 이제 쓰고, 이 주파수는 3번이 쓰고 4번이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나눈 걸 보면 프리퀀시 밴드라고 그러죠.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그 주파수가.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3번, 4번 노드가 데이터를 보내느라고 이 주파수를 쓰는데, 2번, 5번, 6번은 마찬가지로 비어서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각 노드에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아이들로 가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이렇게 쓸 경우는 효율적이지만, 잘 안 쓸 경우는 많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화기 있죠? 무선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셀룰라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룰라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엠스라는 방식을 썼어요. 그 엠스에서는 이 주파수로 각 유저별로 주파수로 나눠서 줬어요. FDMA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셀이라 그러는데, 셀룰라폰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을 셀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셀룰라폰이라 그러는데, 그 셀 안에서 뭐 쓸 수 있는 그 채널이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파수별로 나눠서 1번 유저한테 1번 채널, 2번 유저한테 2번 채널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때는 이 주파수로 나눴어요. 엠스라는 것. 엠스. 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어디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네트워크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이런 거는 엠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쓰던 그런 겁니다. 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나눠서 이제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유저는 그냥 안 쓰게 내버려 두고 많이 쓰려고 하는 유저들한테는 그 커패시티를 많이 그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쓰려고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풀 채널 데이터 레이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1번 유저가 1번 노드, 지금 제가 이제 유저나 노드 좀 헷갈리게 말을 하는데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을 해주세요. 유저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패스를 쓰는 유저라고 볼 수 있고, 노드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노드는 하나의 그 링크의 한 시작점부터 링크의 끝까지를 그 링크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양쪽에 그걸 이제 노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노드나 유저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쓸게요. 그래서 그 어떤 노드가 그 링크를 최대로 이제 쓰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최대 그 전송률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코디네이션 하는 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개 이상의 노드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 맥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에서는 그래서 이 컬리전을 어떻게 디텍션 할지 그리고 컬리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회복을 할지 라는 거를 결국은 잘 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컬리전이 생기지만 않으면 채널을 풀 레이스로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 대신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 효율이 이때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충돌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생기나요? 1번 노드와 2번 노드가 동시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패킷 자체는 1번도 제대로 안 가고 2번도 제대로 안 가겠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기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데 충돌이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충돌을 어떻게 디텍션하고 충돌로부터 어떻게 리커버 할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의 이제 예로서 우리가 살펴볼 거가 이제 알로아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알로아. 그리고 CSMA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알로아를 설명을 하는데 슬라트 알로아를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슬라트라는 거는 이게 슬롯을 줬다. 그러니까 아까 타임 디비전 할 때에 타임 슬롯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 이제 알로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알로아 여러분들 알로아라는 말은 알죠? 하와이에서 인사말인가요? 알로아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알로아라는 게 이제 1971년도에 개발한 무선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맥 프로토콜 가장 처음에 만든 맥 프로토콜이라 볼 수 있어요. 하와이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아라고 지었는데 알로아가 이제 뭐의 약자가 그러냐면은 Additive Link Online Hawaii Area 뭐 요거의 약자래요. 그래서 아무튼 인사말에서 이제 다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8개의 섬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바다의 섬이니까 링크 그 유선망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선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뭐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거는 쉬우니까 그냥 데이터 이렇게
쏘면은 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 이제 이 맥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 프로토콜을 그때 이제 그 대학에서 이걸 그 구현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로하인데,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가정이 있는데, 우선은 모든 프레임은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요. 같은 크기. 보내려고 하는 프레임은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균등하게 나눴어요. 타임 슬롯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노드들은 보내려고 하는 그 시간을 동기화를 시켰어요. 여기 싱크로나이즈도 돼 있다. 그래서 타임 슬롯이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었죠. 1ms 시간에는 1번이 보내고 2ms 시간에는 2번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동기화를 시킨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2개 이상의 노드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노드들이 충돌을 감지를 한다. 충돌을 감지하는 이제 방법을 아무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놀고 있는 이 프레임을 이제 얻어가지고 얻으면 타임 슬롯을 이제 가지면은 그 타임 슬롯에 이 프레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자, 일단은 보내는 겁니다. 일단은 보내는데, 만일에 그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싱크로나이즈 돼 있지만, 이 타임 슬롯을 유저별로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약간 아까 설명에 혼선이 될 수 있는데 그 타임 슬롯 방식은 아니에요. 타임 슬롯은 아니고 이건 랜덤 액세스니까 단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어떤 시간에 동기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ms에 보낼 수 있고 2ms 타임에 보낼 수 있고 3mm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ms에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타임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시켰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보낼 게 있고 다른 데서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낼 게 없다 그러면 나는 1번 슬롯도 쓸 수 있고 2번 슬롯도 쓸 수 있고 3번 슬롯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슬롯으로 나눈 TDMA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랜덤 액세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리전이 발생하겠죠. 컬리전이 발생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다음 슬롯에도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계속 보내겠죠. 한 노드가. 근데 내가 보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또 보내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컬리전이 발생하잖아. 그죠? 컬리전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리커버 하느냐 하는 게 여기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어떤 일정한 확률을 가진 일정한 슬롯 뒤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1번 타임 슬롯에 보냈어요. 근데 괜찮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타임 슬롯에 내가 또 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충돌이 생긴 거야.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여기를 썼어요. 그러면 각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내가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우선은 내가 충돌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P라는 확률을 가지고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슬롯을 더 기다렸다가 보낼 수도 있고 두 슬롯을 기다렸다 보낼 수도 있고 세 슬롯을 기다렸다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어떤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그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몇 번 슬롯 뒤에 보낼 거냐 하는 거를.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충돌을 당한 다른 그 노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도 보내는데 내가 세 번 슬롯 동안 기다렸다가 네 번째 보내는데 쟤도 세 번째까지 기다렸다가 네 번째 보내면 충돌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subsequent 슬롯이라는 거는 랜덤하게 정해요. 랜덤하게. 이런 확률을 가지고 랜덤하게 해가지고 그게 분산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노드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쭉 있는데 이게 그 슬롯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롯은 동기화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이 노드별로 이렇게 나눠준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랜덤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슬롯에 노드 1, 2, 3이 다 사용을 했어. 딱 사용하고 보니까 충돌이 감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감지됐다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 제공이라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컬리전이 발생을 하면은 이 데이터들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 쪽에서 에크를 안 주겠죠? 그 에크를 안 주니까 얘가 아 충돌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충돌을 이제 감지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C라는 거는 컬리전의 의미로 이제 C를 썼어요. 그래서 충돌이 감지를 했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정 기간 기다리는 거야. 일정 확률을 가지고 몇 슬롯을 기다렸다가 할지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얘는 노드 1번은 랜덤하게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얘는 1이 나왔어. 그래서 슬롯 하나를 쉬었다가 보내는 거야. 노드 2번도 한 번 쉬고 보내는 걸로 이제 여기 계산이 됐어요. 랜덤하게 했더니. 그래서 요때 보낸 거야. 3번은 하나, 둘, 셋, 네 번을 쉬고 보내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네 번 쉬고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3번은 컬리전이 안 생겼지만 1번, 2번이 또 생겼어. 또 컬리전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는 한 번 쉬고 보냈는데 아무튼 뭐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뭐 좀 더 이제 길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이 이제 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랜덤하게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에는 1번이 하나, 두 번 쉬고 보내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2번도 이제 랜덤하게 했지만 바로 보내는 걸로 이번에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행히 컬리전이 안 생긴 겁니다. 석세스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이제 보내고 얘는 이제 보낼 게 없어서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3번이 4번 쉬었다가 보내는데 1번이 여기 한 번 쉬고 또 한 번 쉬고 보냈는데 여기에 또 충돌이 또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컬리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쉬었다가 보냈는데 여기 다행히 성공을 했고 여기도 쉬었다가 했더니 성공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확률 P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랜덤한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컬리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런 방식입니다. 슬롯 알바라는 건. 그래서 이 정해진 슬롯에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누구라도 보낼 수 있고 충돌이 생기면 일정 시간 랜덤하게 기다렸다가 보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만일에 한 그 노드가 보낼 경우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풀 레이스를 다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을 생각할 때 가장 그 처음 잡았던 그런 어떤 희망상 그리고 원칙 거기에 합당하죠. 풀 레이스로 쓴다는 게. 그리고 highly decentralized 돼 있죠.
어디 중재자가 없잖아. 각자가 그냥 쓰면서 충돌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보내고 충돌이 생기면 어떤 이런 기간을 기다렸다가 보내고 순전히 다 각자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그냥 저절로 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highly decentralized data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잖아. 다른 뭐 어떤 복잡한 게 없죠. 물론 이게 얼마나 기다리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알고리즘을 좀 더 잘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방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웨이스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슬롯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클락이 싱크로나이즈 돼야 돼요. 요 타임에만 전송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약을 주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시계가 다 맞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시계랑 내 시계랑 요즘은 잘 맞죠?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시간이 다 틀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10시 반에 딱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5분 늦게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 시계가 이제 틀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럴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이게 시간이 이 노드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틀리면은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 노드들이 똑같은 시계를 공유하도록 하는 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슬라트 알로하인데 원래 이 알로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슬라트 알로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언슬라트. 그러니까 이건 슬롯의 개념이 없이 했어요. 그걸 이제 퓨어 알로하라 그래요. 퓨어 알로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제약을 요 t-1, t0, t 플러스 1이라고 봤을 때 요걸 이제 타임 슬롯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시작 시점에만 시작을 하는 걸로 제약을 봤으니까 좀 간단하지만 원래 처음에 알로하가 나왔을 때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노드 i 프레임을 이제 여기 타임에 맞춘 건 아니지만 여기를 타임 t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보낸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요 하나의 패킷 사이즈는 같다고 가정을 했죠. 우리가 제약은 이제 그렇게 둔 겁니다. 알로하는 풀 프레임이 다 같다고 그랬죠. 사이즈가.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보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노드가 보내면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T0부터 T0 플러스 1만큼의 요 사이에 어떤 다른 노드가 그 전송을 시작하면 이때는 충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T0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보내고 있는 노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도 이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슬라트 방식은 여기에 딱딱 맞춰서 시작을 하니까 효율이 비교적 좋죠. 왜냐하면 그 슬롯에만 안 하면은 전송을 안 하면은 충돌이 안 생기니까. 근데 얘는 요 슬롯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패킷도 프레임도 봐야 되고 뒤에 있는 프레임도 봐야 되고 하니까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겠죠.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효율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슬라트 알로하의 어떤 효율은 37%라 그래요. 37%. 이건 무슨 얘기냐면 1Mbps 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370kbps 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확률 P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포화송 분포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확률로
이제 결국은 이거 확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 확률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걸 사는 이 링크를 쓰는 어떤 그런 그 경우의 수가 경우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가지고 계산했는데 일단 37%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라트 방식인데 퓨어 알로하는 이거보다는 반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뒤쪽뿐만이 아니라 앞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면은 보내는 양이에요. 보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은 더 떨어져요. 이 경우는 그죠? 이쪽에 이제 스루풋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퓨어 알로하는 아까 37%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의 반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저 방법을 많이 그래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CSMA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CSMA 방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라는 건데 여기 보면 캐리어라는 말이 있죠. 캐리어를 센싱을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유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선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거기에 전압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0101로 보내지만 보통 0은 이제 0볼트라고 보고 데이터를 보낼 때 1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 있으니까 뭐 1은 보통 뭐 5볼트든지 3볼트든지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캐리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센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보고서 전이차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isten before transmit, LBT 이런 용어를 씁니다. LBT 보내기 전에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쭉 방에서 여러 명이 이제 막 논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 바른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listen before talk. 그죠? 말하기 전에 들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LBT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CSMN은 그래서 LBT를 쓰는 거예요. LBT를. 그래서 한번 이걸 봅시다. 그림으로. 자, T0에 요 두 번째 노드가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보내는데, 우리가, 이쪽에 이제 4번 노드가, 4번 노드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잘 들어보고 얘가 이미 보내고 있으면 안 보낼 수 있죠. 안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LBT가 제대로 이제 지켜지면은 컬리전이 사실 안 생겨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컬리전이 여전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가 가는 시간이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그래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이 미디엄에 전체적으로 쫙 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T1이 보낼 때는 데이터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내기 전에 이제 한번 여기를 살펴보니까 캐리어 센싱이 안 된 거야. 아무도 아직은 이 채널을 안 쓰고 있다고 얘는 판단해서 얘도 보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빗금친 부분부터 어떻게 돼요? 컬리전이 실제로는 생긴 겁니다. 데이터가 요 시간부터는 데이터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날리는 거예요. 날려야 돼. 데이터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패킷을 얘는
여기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네요. 요까지.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보내고 여기는 안 보냈는데 여기는 안 깨졌지만 이 프레임 자체는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레임을 쓸 수가 없어요. 요 부분적으로 받은 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섬 체크하면 다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SMA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컬리전이 이제 여전히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요 부분을 얘도 못 쓰고 4번 노드도 보낸 이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되고 2번 노드도 다시 보내야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서로 다 깨져서 못 써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패킷을 프레임을 다 보내는 동안에 이 시간을 다 낭비하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낭비하죠. 조금 빨리 요거를 이제 요거를 좀 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보내기 전에만 캐리어를 센싱했지만 보내는 중에도 컬리전이 발생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CSMA, CD다, 컬리전 디텍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리전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디텍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웨이스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유선에서는 요거를 쓸 수가 있지만 무선에서는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캐리어 센싱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 그 미디엄의 어떤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 가지고 어디선가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유선은 그게 가능한데 무선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선에서는 앞서 쓰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대화에서도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말 하나를 듣고서 없으면은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CSMA란 말이에요. 근데 CSMA CD는 뭐냐면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쪽에서 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계속 줄창 그냥 얘기를 하는 거가 CSMA라고 보면 CSMA CD는 다른 쪽에서 뭔가 말하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중단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려고 했던 거기에서도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SMA CD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예의 바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그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서 데이터를 일단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으면 충돌이 되든 말든 끝까지 다 보냈어요. 얘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디텍션이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쭉 오면은 비로소 이 데이터가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니까 캐리어가 센싱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에너지 레벨이 뜨는 걸 보고 여기서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데서 지금 쓰고 있구나 하고서 바로 요거를 이제 중단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보내는 거를.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컬리전 디텍션하고 어버트 타임, 뭔가 이거를 이제 중단시키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걸려서 이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 보낸 거는 계속 가겠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그 전체 그 미디엄에 이제 전체 이렇게 진행은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로소 디텍션이 되죠. 이제 중단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끝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만큼 됐을 때까지는 이 채널을 못 썼는데 지금 여기는 1번 채널은 여기부터 쓸 수 있고 2번 채널은 여기부터 쓸 수 있고 3번 채널은 여기부터 쓸 수 있고 이렇게 더 짧아지겠죠. 못 쓰는 기간이. 이렇게 이게 이제 컬리전 디텍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충돌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랬죠. 카드에서 결국은 이 프레임을 보내고 캐리어를 센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LBT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고, 그죠? 아이들인지 보고 이제 채널이 아이들이면은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이제 그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줘요. CSMA, CD는 이게 잼 시그널이라 그러는데 또 뭐 그 비트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비트 패턴을 그 망 전체에다가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받는 순간 다른 쪽에서 다른 노드들이 지금 미디엄에서 잼이 발생했구나, 컬리전이 발생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 알고리즘을 또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버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중단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언제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컬리전으로부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쉴 거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하나의 그 쉬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봅시다. 그거를 여기는 지금 이제 뭐 512비트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512비트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전송 시간이 있죠. 그냥 이거를 1이라고 보자고요. 1이라고. 그냥 단위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에 이제 몇 배를 쉴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몇 배를 쉬냐 할 때에 이제 그거를 K라고 봅시다. K라고. 그러면 K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K를 결정을 하고 그 노드에 있는 닉이 이 K 곱하기 512비트 시간만큼을 쉬었다가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K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컬리전을 많이 경험했으면 많이 경험했을수록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컬리전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컬리전의 횟수가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 충돌을 했어요. 보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보내려고 하는데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다린 만큼 똑같이 기다리면 아무래도 여기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계속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많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n번의 컬리전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n번의 그 컬리전이 생겼을 때 K라는 숫자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선택을 하냐면 요 집합에서부터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 집합. 요건 뭐예요? 0번. 0번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쉬고 자, 여기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컬리전이. 여기에서 랜덤으로 선택을 하니까 0도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0이 선택이 되면 비록 충돌은 됐지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요 프레임 보내는 시간이 끝난 만큼 그냥 바로 보내요. 그게 0이라는 겁니다. 1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1이 선택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512비트 보내는 그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여기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n번의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0부터 2에 m승 마이너스 1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예를 들면 충돌이 한 번 생겼습니다. 그러면 2-1이니까 한 번 생길 경우는 0이나 1 중에서 선택을 해요.
바로 시작을 하든지 한 번 시간을 쉬고 그 다음에 보내든지. 근데 충돌이 또 됐어. 충돌이 두 번 발생했어. 그러면 0이 되고 1이 될 수도 있고 2는 4니까 3이죠. 2. 자, 그래서 여기는 연속한 숫자입니다. 연속한 숫자. 그래서 0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까지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생길수록 이쪽에 제일 큰 숫자가 계속 증가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쉴 수 있는,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컬리전이 발생할수록. 그렇지만 이게 랜덤하다는 겁니다. 랜덤. 왜 랜덤해야 될까요? 랜덤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시간 그 횟수를 그냥 정해버리면 충돌 생긴 애들끼리 또 충돌이 되겠지. 그죠? 이 시간이 똑같으면. 근데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 이 보내는 시간을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랜덤하게 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이 랜덤 함수가 정말 랜덤해야지 균등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분산이 돼야지 충돌 생길 수 있는 그 경우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랜덤 함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엉터리면 계속 여기서 충돌이 될 거예요. 계속 충돌이. 그죠? 그게 뭐냐면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 알고리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CDMA, CD efficiency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로하보다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요.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자세하게 알기는 지금 어렵고 자, 좋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로하보다는 CSMA, CD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을 하나 볼 거예요. 이그젠플을 보는데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런 이그젠플들을 이런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케이블 네트워크는 뭐냐면 여기 이제 ISP가 있고 어떤 지역에 동축 케이블 이런 케이블을 깔아서 거기에 TV 방송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걸 케이블이라 그래. 요즘 여러분들 쓰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집에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IPTV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런 걸 쓰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케이블 모뎀이라는 걸 써요. 케이블 모뎀이라 자 그거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TV를 보낸다는 거예요. TV를 원래 목적은 TV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인터넷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TV가 아니고 이제 TV뿐만이 아니고 어떤 남는 어떤 슬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그래서 아무래도 TV용으로 할당을 해놨으니까 데이터용으로는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이. 그랬을 때 이제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이라고 이제 터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CMTS라는 장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 때는 뭐냐면 주파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의 방송국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주파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는 FDMA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채널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FDMA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쓸 때는 남는 어떤 슬롯을 시간으로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타임 슬롯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볼 때는 타임 슬롯입니다. 근데 이 타임 슬롯을 모든 유저들한테 이 타임 슬롯을 하나씩 다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로 다운스트림 데이터가 많고 업스트림은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슬롯을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주지를 않고 한정된 타임슬롯을 갖고 여기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나눠서 쓰게 해요. 그러면 누가 쓸 거냐라는 거를 정하는 거는 또 랜덤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랜덤 방식.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 가지 방식이 다 들어갑니다. TV를 보는 용도로 프리퀀시 디비전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쓰는 걸로 타임 디비전이 들어가고 그 타임 슬롯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랜덤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닥시스라고 그래요. 닥시스. 여기 보면 데이터 오버 케이블 서비스 인터페이스 스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슬롯을 보통 미니 슬롯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미니 슬롯을 이제 몇 개를 맵 프레임을 통해서 이걸 보내줘요. 다운스트림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슬롯은 뭐뭐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몇 개 슬롯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나도 쓸래요 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랜덤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누군가가 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도 동시에 쓰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리전으로부터 리커버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백오프를 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바이너리 백오프 알고리즘을 써요. 랜덤 액세스에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맥 프로토콜의 이제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이제 테이킹 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채널과 랜덤의 두 가지를 조합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두 개의 장점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채널 파티션은 채널을 쓰는 거가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공정하게 하이 로드가 있을 경우는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로드가 별로 없을 때는 이피션트 하지 않다 그랬죠.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랜덤을 쓰게 되면은 이게 로드가 적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지만 채널을 충분히 다 쓸 수가 있지만 대신에 이제 로드가 높으면 이때부터는 컬리전이 발생해서 오버헤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장점만을 어떻게 딸 수는 없을까 했을 때 테이킹 턴 방식이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테이킹 턴에도 두 가지 방식인데 한 가지 폴링입니다. 폴링이라는 거는 여기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가. 그래서 매스터가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1번 먼저 하세요. 1번이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1번 쓰세요. 여기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못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 끝나면 2번 쓰세요. 이렇게 해서 매스터가 폴링을 해주는 거예요. 폴링을.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예요? 문제가. 이 매스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게 있죠. 그죠? fully decentralized가 안 돼 있잖아. 중앙 집중으로 돼 있잖아. 중앙 집중으로 돼 있을 때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있어요. 이 매스터가 죽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다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원인도 모르고 얘네들은 계속 기다려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거를 또 씁니다. 다른 방식으로 토큰. 그래서 이제 토큰을 보내는데 지금 여기는 그 토큰을 보낼 때 이제 링으로 썼어요. 링으로. 아까는 버스를 썼죠. 이런 걸 토폴로지라 그럽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 연결 상태, 연결도를 토폴로지를 이제 링 형태로 쓴 거예요. 링으로 쓰면은 어디가 끊어져도 다른 쪽으로 가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링으로 쓰는데 여기서 토큰을 주는 겁니다. 자, 토큰이 이제 여기 갔어요. 이 토큰을 받는 노드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낼 게 없어.
그러니까 난 지금 보낼 게 없어. 그리고 그냥 보내버려 이 토큰을. 그럼 이 링을 타고서 다음번이 기다렸다가 이걸 받아요. 그러면 토큰이 왔네. 그럼 내가 보내는 겁니다. 데이터가 내가 있잖아.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돌지만 이 중에 어떤 데이터 그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갖고 가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릴 겁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내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토큰을 또 보내는 거예요. 토큰을 보내면 그 다음에 받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링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낼 게 없으면은 안 쓰면 되고 있으면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는 없어요. 그죠?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죠. 마스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이 토큰이라는 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토큰을 받았을 때 어떤 기다려야 되고, 그죠? 이걸 받는 동안에 다른 애들을 기다려야 되잖아. 여기에 보낼 게 없는 애도 토큰을 받고, 판단하고 보내고, 이런 시간이 그냥 이 링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낭비를 하겠죠. 그런 게 토큰 오버헤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있는 거잖아. 그죠? 토큰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토큰을 받은 애가 죽어. 이번에는. 그러면은 토큰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나머지는 뭐 모르고 그냥 죽겠죠. 기다리겠죠. 그렇지만 마스터 하나가 죽는 것보다는 확률은 떨어지겠죠. 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이제 걔가 죽는 거고 거기에 토큰이 딱 갔을 때 죽는 거니까 확률은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토큰링 이런 거는 옛날에 IBM이 토큰링 네트워크라는 걸 썼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테이킹 턴이라는 게 방식은 좋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구현하기가 조금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맥 프로토콜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채널을 나누는 것 중에 시간과 주파수를 나누는 게 있고, 자, 프리퀀시, 그래서 이제 코드를 나누는 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CDMA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아이고. 네. CDMA. 그래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셀룰라 폰이 처음 나왔을 때 CDMA를 썼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죠? 퀄컴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이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CDMA는 군용으로 썼어요. 군용으로.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때 여기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걸 받았을 때 이 코드를 알기 때문에 코드를 넣어서 다시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를 하면 이 원래 데이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뭐 N개의 유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틀려요. 이 코드가. 서로 다른 코드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코드 디비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코드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때 코드 2번이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볼 때는 이 코드 2번은 그냥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래서 내 거가 코드 1번인데 코드 1번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 군용으로 이 비밀 통화를 비화라 그러죠. 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퀄컴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그 필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많이 줬죠. 퀄컴에 지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까 한 방에 외국인들이 쭉 있어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 말은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노이즈로 들리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CDMA라고 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자세히는 보지는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채널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이렇게 나눈 방식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드가 많을 때는 효과가 좋고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로드가 적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낭비가 심해요. 랜덤 액세스는 알로하나 슬라트 알로하나 CSMA나 CSMA CD가 있다 그랬죠. 캐리어 센싱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방식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여기 있네, 그죠? 이거는 A는 뭐냐면 avoidance예요. avoidance. 그래서 무선에서는 이 컬리전 디텍션이 아니고 이제 어버이던스를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우리가 효율이 이제 뭐 그냥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슬라트 알로하고 요게 이제 알로하보다 조금 좋다 그랬죠. 그리고 CSMA나 CSMA CD가 효율이 좀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로드가 적게 있을 때 좋아요.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냐면 싱글 로드가 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트 뭔가 이렇게 그 디비전이 아니니까 채널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많이 씁니다. 채널 파티셔닝은 아까 얘기했듯이 TV나 이런 거에 쓰고 지금 데이터에는 잘 안 써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taking turns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택하긴 했지만 오버헤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에는 이걸 써요. 블루투스 쓰고 FDDI라고 하는 이런 거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오버헤드가 있고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은 멀티플 액세스 채널 프로토콜, 맥 프로토콜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